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죠. 좀 추세하고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죠. 민주당 장면이 17.5%가 나왔고 자유당 이기붕 후보가 79.2%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의심했죠. 그런데 절대 나올 수 없는 선거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 시대에서는 마치 민주당이 자유당의 경쟁 정당이다, 대등한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쳐서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추세하고 좀 안 맞긴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전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크게 이기죠. 예전에 없던 대승을 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79석을 얻죠. 한 33% 나오죠. 이 33%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맞긴 맞는데 도시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17%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3%는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전에는 또 선거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114석 중에서 15석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의석수는 몇 석인가요? 200석 되죠. 한 14% 나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였다는 거예요. 뭐 그전에 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민주당 소속 그 대통령 후보 이시영이 12% 얻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74% 얻었고. 그래요. 한국 역사에서 날조해서 가르치는 게 뭔가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지금 역사가 가르쳐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나요? 아, 일본이 패망했을 때 그때는 공산주의 세력이 근대화 세력과 대등하거나 더 지지율이 많았다.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46년 10월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대화 세력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론은 정확하지 않죠. 그래도 가장 정확한 게 선거잖아요. 1946년 10월에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정확하죠. 여론조사도 원래 근대화 세력이 많았어요.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나오게끔 조작한 여론조사가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좀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딱 선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산당은 45석 중에 2석 얻었잖아요. 한국에서 당시 공산주의 세력은 10% 미만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해서 가르치는 거죠. 잘못된 거고, 또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임시정부 인사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1946년 10월 선거에 한민당은 14석 얻었지만 임시정부는 3석 얻잖아요. 공산당은 2석 얻고. 대통령 선거 결과도 보라는 거예요. 뭐 이시영이면 그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서 큰형님 격인데 어떤가요?
1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 계열이 민주국민당이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뭐. 이범석도 이승만이 많은 키워준 사람이죠. 많은 지원을 해줬죠. 임시정부에서하고. 그런데 단독으로 선거에 나오면 어떤가요? 형편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단독으로 나왔을 때 이범석은 한 4% 정도였죠. 부통령 선거에 나왔죠. 자유당 이기붕 후보는 한 43%였고 그래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내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모르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주도 역사에 속는 거예요. 대등한 정당이 아니었다. 제1야당인 건 사실이었는데 그 이승만계와 겨룰 수 있을 정도로 뭐 한 5대5, 6대4 뭐 그런 게 아니었다. 그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정도 넣었는데 그게 제일 좋은 성적이었다. 그전에는 10%대였다. 그걸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17%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7% 받았죠. 자유당 이기붕 후보는 79% 받았고. 그러면 그 이전 선거를 보면 어떤가요? 17%면 두 번째로 잘 받은 성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 없는 성적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상승 추세에 있지만 계속 상승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상승하다가 또 자유당이 집결하면 꺾일 수도 있고 17.5%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잘 받은 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 크게 나쁜 성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33% 받았으니까 부정선거다 이러지만 그래요.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죠. 그 전 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형편없는 결과가 성적을 얻은 거죠. 그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부정선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했죠.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더라. 수사가 철저히 진행됐잖아요. 투표를 바꿔치기 했으면 바꿔치기 하기 전에 투표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었다. 근데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저번에 맞들인 건데 이게 중요하니까 넣었어요. 당시에 폭동을 유발한 부정선거로 제시된 증거는 투표함에서 발견된 빳빳한 투표용지이다. 투표용지를 까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더라. 그게 왜 문제가 됐냐? 접어서 넣은 거 아니냐? 접어서 넣으면 접힌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투표를 한 뒤 접고서 접히는 부분으로 손가락을 누르면 접히는 흔적이 남는다. 접고서 이제 접힌 부분이 있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눌러요. 그럼 접히는 흔적이 남겠죠. 하지만 용지 끝부분만 살짝 잡고서 투표함에 넣으면 접힌 흔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후자의 방식으로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다.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투표한 뒤에 접죠. 접고 끝을 잡고서 보통 넣나요? 아니면 끝을 접고서 접힌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누르나요? 그래서 자기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보통 이렇게 꾹꾹 안 누른다는 거예요. 끝부분 그냥 잡고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뭐 접는 사람도 있겠죠. 꾹꾹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니까.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끝부분만 잡고서 투표하면 넣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그렇게 투표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도 투표하면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빳빳한 투표용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22년 대법원은 투표지가 접혀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위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을 달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의 기준이다. 그걸로 4.19를 그때 선거를 3.15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정선거가 최근에 문제된 적이 있죠. 접혀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60년 때는 부정선거이고 지금은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부정선거가 아니면 그때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부정선거다. 그럼 지금도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일관돼야지. 그때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증거고 지금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틀린 거지요. 그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빳빳한 투표용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끝부분만 자꾸 넣으면 접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꼭 접어서 꼭꼭 누르고 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건 다 살펴봤으니까 말할 필요는 없고.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라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민주당 간부들은 투표하면서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며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왜 시끄러워졌냐?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이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빳빳한 투표용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발견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학생들이 지지자들이 많았죠. 그것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960년 3월 15일 밤 마산에서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경찰서나 파출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부정선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습격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 의해 파출소가 점거되기도 했다. 폭동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자 경찰과 학생들은 대치했고 발포까지 하게 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니 경찰서를 점령하고 이러니까 폭동이니까 점령하려고 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발포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도 이런 일을 벌이면 발포하는 경우가 많죠. 경찰서를 점령하러 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아야지. 폭동인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체류탄이 눈에 박힌 김주혜 학생 시신이 발견되자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게 빳빳한 투표용지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간부들이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4월 19일 전국의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당시 부정선거 다시 하라, 재선거하라 이거였죠. 또 이승만 하야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서나 파출소를 습격하며 경무대로 향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100여 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서울과 주요 도시들에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참고로 현 시대에서 마산은 단독 도시로 존재하지 않고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로 합쳐 창원시 일부가 되었고 창원시는 11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당시 마산은 단독 도시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 마산 단독으로 7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래요. 야당 반 이승만 세력이 컸죠. 야당 세력이 커졌죠.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서.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시위에 동참했다. 이때는 전국적으로 181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월 15일에서 4월 25일. 그래요. 4월 15일 한 달이 넘죠. 4월 26일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결의했다. 이승만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하고 하야했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면 그냥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하면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요. 앞의 사건은 4.19 의거라고 불리며 현 시대에서 다수 국민들이 뜻을 실현한 어려운 일로 불리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면 사실상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의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지지는 다르다. 도시와 농촌의 분위기는 다르죠. 당시 80%에 이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민이었고 농민들 대부분은 이승만과 자유당을 지지했다. 어떤 선거를 보더라도 그렇죠. 국민들 대부분 80%예요. 농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요. 이승만과 자유당이. 1960년 선거라고 해서 달랐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58년 선거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또 1958년 선거는 추세상으로 민주당의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했지만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그게 이기붕이나 이승만이 이긴 것이 결코 뭐 이상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게 그 결과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현 시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날조에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마치 민주당계가 뭐 이승만계와 대등한 관계였다.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조에서 가르쳐서 그런 거죠. 따라서 이때 발생한 사건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승만을 소수 국민들이 폭동을 통해 몰아낸 사건이었다. 결과는 뭐 큰 차이 안 났을 거다. 그렇게 그런 거죠. 또한 철저한 조사가 있었지만 선거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결정적 물증이 없었다. 빳빳한 투표용지 그거는 안 된다 했죠.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지만 물론 실수야 있었겠지만 만일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집은 셈이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 살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투표함 얘기도 있었지만 철저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투표용지 그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30매가 발견되긴 했는데 체포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작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고무신 막걸리 주면서 선거했으니까 부정선거다 뭐 그런 주장도 많지만 그게 취소해야 될 정도의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다 막걸리하고 고무신 줬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으켰지만 그거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현 시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재판했다는 거예요. 사실 2022년에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용지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 자료를 보면 선거 결과가 여론의 추세와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도시 쪽에서 좀 증가하고 있었죠. 전혀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33.9%의 의석을 얻는 대승을 했다.
하지만 그 전에 1954년 선거에서는 7.4% 여성만 얻었다는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7.4%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자유당이 세게 붙어가지고 1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 나쁜 성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33%가 이례적으로 많이 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거죠. 그 전만 하더라도 7.4%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당연히 자유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여 선거에 대거 참여하지 않은 결과 민주당이 1958년에 대선을 얻은 것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민주당 지지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불과 그 전과 비교해서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당이 뭐 늘 압승하니까 그 전에는 뭐 자유당이 100석 얻으면 민주당 10석 얻고 이렇잖아요. 자유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차피 이길 건데. 그래서 서울에서 압승을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길 건데 이러면서 오늘 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 대승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1960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만일 자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결집했다면 1960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근데 이제 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지하는 이승만계가 크게 잘못되겠다. 1960년에 직결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이승만 득표율은 78.2%에 이르렀다. 그랬다는 거예요. 8년 전에 78.2% 얻었죠. 그 뒤부터 이제 감소 추세했었죠. 근데 직결을 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죠. 1958년에. 그거는 이제 좀 자유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좀 자유당을 견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민주당을 지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대승을 거두니까 33.9%가 뭐가 대승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승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득표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10%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10%, 11%, 20% 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77%가 나올 수 있는 석수였다는, 나올 수 있는 득표율이었다는 거예요. 7.4%까지 나온 적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일으킨 사건은 4.19 폭동으로 불려야 맞다. 소수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의 뜻을 짓밟은 사건이기에 그러하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다못해 그 표를 집어넣었다. 100만 표씩 까보자는 거예요. 100만 표 깠어요. 작년 184만 표는 그래요. 그 전에 한 200만 표 얻었죠. 최고로 나왔을 때 비정상적인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33% 받을 때 한 200만 표 나왔다는 거예요. 최고 성적일 때 184만 표 나왔으면 어떤가요? 좋은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표를 집어넣었다. 이기붕이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730만 표라는 거예요. 200만 표를 집어넣었다. 630만 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그래요. 한 200만 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188만 표, 자기 표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300만 표 넣었다 해도 이기잖아요, 이기고. 그렇지도 않겠지만.
민주당 자기 표 받을 거 다 받았고. 그 이기붕이 이긴 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전에 보면 대등한 지지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자유당하고. 그래요. 빳빳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생긴 거죠. 어차피 이기붕이 이긴 거였는데. 물론 이승만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선거 결과는 최근의 추세와 크게 맞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선거의 경우에서건 부정선거 음모론이 판을 친다. 좀 추세하고는 그 직전하고는 좀 안 맞았죠. 또 그 전전과 비교하면 또 잘 나온 거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재선거 실시 외에는 없다. 희생이 생긴 상태에서 희생까지 생겼잖아요. 넣어야 되겠죠. 철저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은 수사 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1946년 10월 과도입법 의원 선거에서 공산주의 세력은 45석 중 2석밖에 얻지 못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때 미군정의 하지 주장은 재선거를 실시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대부분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좀 약간 이승만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전 추세하고 비교하면 또 민주당이 또 많이 감소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그런데 희생자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이 넘잖아요. 희생자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희생자가 더 커지기 전에 그럼 다시 재선거를 실시하겠다 이랬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못 믿겠다면 그래 뭐 통계를 보니까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다시 한번 재선거를 해보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대부분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 그렇죠. 미군정 하지는 재선거를 실시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승만 정부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거가 정당한 선거였다 하더라도 야당 지지자가 그것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폭동까지 일으켜서 희생자까지 생긴 마당에서는 그래 그냥 정 못 믿겠다면 다시 재선거 실시합시다 하고 재선거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죠. 3월 15일에서 4월 19일 한 달 사이 의혹은 계속 커졌다. 만일 그 사이에 하지와 같이 이승만 역시 재선거 실시를 발표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하지가 현명했죠. 즉 4.19 폭동이 일어난 원인에서 이승만 정부가 잘못된 대처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 주장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론조사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한 80% 가까이 근대화 세력을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대체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또 그 소수라고 해도 막 공산주의 세력이 믿지 못하고 난리를 치니까 재선거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또 희생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되니까. 10%로 해도 2천만 명 중에 10%면 200만이나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 200만 중에서 또 극단적인 사람은 한 20만만 돼도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한 인구가 이때는 한 2,500만 되는데 한 10%만 민주당 지지자라 해도 25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 줄 학생이었죠. 한 10만 명, 20만 명만 나와도 희생자가 180명 가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자가 생길 때는 재선거 실시하는 게 낫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없었겠죠.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발표 전인 1960년 4월 24일 이기붕은 한갑수 비서실장을 통해 부통령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표했다. 이기붕은 스스로 물러나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기 싫었던 거겠죠. 자기가 물러나서 빨리 수습해야겠다 생각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기붕하고서 어떻게 인식되나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뭐 부통령까지 나가고 부정선거나 저지르고 악당으로 취급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도 이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기붕은 1920년대 미국에서 이승만을 만나 거의 비서로 활동했고 독립운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1 신보 편집과 외교적 독립운동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그 이승만이 만든 신문이죠. 거기에서 이제 편집도 맡으면서 이승만을 보조하는 비서였다는 거예요. 1932년 10월 미국 내에 있는 일본 군사시설을 공격한 사례가 있다. 독립운동도 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해외파 독립운동 인사로 이승만과 뜻을 완전히 같이하며 이승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범석과 이시영을 지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승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임시정부라 해서 다 계열이 같은 건 아니죠. 노선이 같은 건 아니었죠. 근데 이승만과 뜻을 완전히 같이 하는 인물은 누구였냐? 이승만 비서인 이기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범석의 경우 이승만이 가장 아끼는 독립운동가이긴 하였으나 식민지식이 이승만과는 다른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이승만과 함께 일한 적이 없다.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또 노선도 어떤가요? 달랐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던 그 사람과 임시정부 인사와 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노선이 달랐죠. 분명히 달랐던 거예요. 같이 일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기붕은 이승만 갠 거죠. 이기붕은 일본 패망 이후 이승만과 함께 귀국하여 서울시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과거 행적을 봐도 자격이 충분하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살고 폭동을 띄우고자 이기붕의 자격에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이력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과 늘 함께 있으면서 독립운동한 사람이고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경력도 잘 쌓았고. 실상 이기붕과 이범석 중 한국의 대통령으로 어울리는 이는 이기붕이다. 왜 그런가요? 이승만 미국파 독립운동 인사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이기붕 역시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한 인사로 볼 수 있다. 이승만은 근대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이기붕 역시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독립운동가하고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임시정부 계열 인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범석은 중국파 독립운동 인사로 군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 실제로 1940년대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에서 공산주의 변종인 상균주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렇죠. 공산주의를 채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범석 역시 그게 참여했던 거죠. 원래는 김구파 인사였다가 이승만파 인사로 바뀐 거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으로 누가 어울리나요? 이기붕이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이기붕을 너무 악당으로 묘사해서 그렇지. 근데 그 과거 행적을 봐도 뭐 특별히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격도 충분하고 커리어도 충분하고 미국에서 장기간 함께 활동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가족과 이기붕의 가족은 가까웠다.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는 이승만의 배우자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무척 가까웠다. 그렇죠. 20년대부터 계속 비수로 붙어 있었으니까 굉장히 가깝겠죠. 가족들도 그렇고. 박마리아는 1906년 강릉에서 출생했고 여여자대학교 영문과 졸업
영문과 졸업한 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시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이었다. 이상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 가족이. 그 박마리아는 아내 박마리아는 엘리트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매우 드물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1935년 박마리아는 미국에서 이기붕을 만나 결혼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했지만 한국어는 신통치 않아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한국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자연히 영어에 능숙한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 여사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 여자전문학교 교수 및 부총장을 맡으며 교육계뿐 아니라 군정 재계 인맥을 연결하는 여성 실세로 불렸다. 그렇게 했죠 뭐. 여성계를 두름 잡았다는 건데 뭐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죠. 남편이 실세고 뭐 그러니까 또 이승만 가족과 무척 가깝고 이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는 190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으며 유럽식 교양과 영어 능력을 갖춘 지식인이었다. 젊은 시절 영국에서 유학하며 영어를 익혔고 이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이승만을 만나 1934년 결혼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어와 영어에 능통했지만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아 일상 대화보다는 영어를 주로 사용했다. 영어를 주로 썼다는 거예요. 자연히 영어에 능숙한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 여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경무대 시절에도 자주 교류했다. 그 미국에서부터 가깝게 지냈고 한국에 오면 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영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박마리아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겠죠. 대화 상대가 되니까 또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활동을 펼쳤지만 정치적 발언은 상가면 조용한 내조에 집중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과 프란체스카 여사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승만이 프란체스카와 결혼할 때의 나이는 이미 59세였기에 자녀가 생기기 어려웠다. 25살 차이 났다 하죠. 그 여자보다는 프란체스카 여사보다는 남자한테 문제가 이승만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59세면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한 50세가 안 됐으니까. 남성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정자수가 감소하고 정자이고 능력이 크게 떨어져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1957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이기붕의 큰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드린다. 그래서 양자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를 잇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강하니까. 하여간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의 하야 이후 하와이로 함께 떠났고 남편 사후에는 오스트리아를 거쳐 1970년 귀국해 서울에서 예생을 보냈다. 한동안 못 돌아오다가 이제 70년에 귀국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함께한 외국인 퍼스트레이디로 기억된다. 그래요. 최초의 퍼스트레이디는 외국인 오스트리아 여성이었던 거죠.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는 뭐 사건이 휘말렸으니까 살펴보는 거죠.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이강석은 이승만의 양조로 입적된 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58년 육군 소유로 인간되어 소대장과 작전 장교로 복무했다. 4.19 폭동이 발발하고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하자. 1960년 4월 28일 서울 경무대 간사에서 부모와 동생을 총으로 살해한 뒤 자살하는 비극적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타살한 뒤 이기붕 가족을 이기붕 가족을 자살로 위장했다는 설 또한 존재한다. 누군가가 타살한 뒤에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이승만과 이승만계의 재기를 막기 위해 반대파 인사들이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이기붕까지 사망하면 자유당의 구심점은 완전히 사라져 재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살했다는 증거는 없다. 증거는 없죠.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건이죠. 그래요.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할 수 있죠. 자기 혼자서. 근데 부모까지 죽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생까지 죽이잖아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타살 가능성도 얘기 가능성도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뭐 수사가 안 되는데 현 시대에서 그런 걸 조사하려면 그때 수사했어야지. 근데 그때는 또 수사가 안 됐겠죠. 그때는 타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한 뒤 5월 29일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종로구 이화동의 사저를 위임장으로 넘겨줄 정도로 공공한 처지에 놓였다. 이승만의 어려움을 안 하와이 교민들은 자발적으로 이승만의 생활비를 마련했고 현대의 그룹의 설립자인 정주영이나 삼성그룹의 설립자인 이병철과 같은 기업인들이 일정 정도 지원했다는 설이 있다. 이승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에게 몰수한 기업을 민간인에게 불화했다. 불화된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남몰래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을까 이거를 쓰니가 생각하는 거죠. 이승만 정부는 그래요. 북한하고 달랐죠. 국유화해서 운영하는 대신에 대부분 이렇게 민간 기업 육성해야 된다 생각하고 대부분 다 불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바탕이 돼서 대기업이 생겨나기 시작 후에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죠. 기업인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맙다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남몰래. 이승만은 마지막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귀국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1962년 건강이 악화된 이승만은 하와이 병상에서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전했다. 당시 하와이 교민들과 이승만의 측근들은 외무부에 귀국을 요청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덕신 외무장관은 국민 감정을 고려하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외교 전문을 통해 귀국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승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니까 또 악감정을 가진 이들도 있을 테고 소수라 하더라도 건강이 악화된 이승만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생을 마감했다. 죽기 전 이승만은 마지막 기도를 남겼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했고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이기붕의 사망 그리고 잇따른 자유당의 몰락으로 인해 3차 인류혁명 세력이었던 한국의 핵심 건국 세력은 역사에서 완전히 퇴장한다. 퇴장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그냥 핵심 건국 세력이. 건국 세력은 한민당도 건국 세력이죠. 근데 핵심 건국 세력은 이승만계였던 거죠. 완전히 몰락해버리죠. 이승만과 이기붕까지 죽으면서 이기붕이 살아있었으면 또 재기했을지도 모르죠. 다 죽었잖아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